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집값마저 서울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자체가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집 사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지난 2019년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 총량 관리도 강화됩니다. 전 금융권은 매년 월별, 분기별, 연간으로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이 목표치가 당초 계약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 계획의 75%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정책대출 받기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차주들도 규제 대상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사려는 차주들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그 비율이 70%로 줄어드는 데다 기존에는 없던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겼습니다. 이는 정책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또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듭니다. 무주택자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대출과 전세대출마저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에도 대출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지금 있는 집을 팔지 않으면 새로 집을 살 때 대출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우선 다주택 규제가 부활하네요. 네, 내일부터 유주택자라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소재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이 완전히 막힙니다. 담보인정 비율이 0%로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라면 기존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갭투자용 대출도 막힙니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의 대출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라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소재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라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생활자금 대출 취급 여부나 그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도 이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죠. 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선 생활비용으로 빌릴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이런 대출 자체가 아예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데요. 만기가 짧아질수록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따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대표적 신용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연소득의 1.5배에서 2배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내에서만 이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신용대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보험사를 찾았던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인데요.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현대해상이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해상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대해상 측은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했다며 언제 재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D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생명도 신용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보험사들이 속속 신용대출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입니다. 신용대출은 약관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당장 규모 자체가 크진 않은데요. 다만 금융당국이 꾸준히 가계대출 관리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체율도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0.79%로 상승세입니다. 특히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1분기 말 2.5%까지 치솟았는데요. 1년 사이 1%포인트 넘게 뛴 겁니다. 현대해상의 신용대출 연체율도 약 2%로 높은 편인데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대출 건전성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보험사들의 신용대출은 문턱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들이 찾는데요. 보험사들이 대출을 잠그며 차주들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주말인 내일 첫 차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하철 요금이 150원 오릅니다. 왕복 기준으로 3,000원이 넘어가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일단 지하철 요금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서울과 경기, 인천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 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됩니다. 청소년은 900원으로 오르고 어린이 요금은 550원으로 오릅니다. 현금으로 1회권 카드를 구매해 이용할 경우엔 성인과 청소년 모두 1,65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10km 이내는 기본 요금을 적용하고 일정 구간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별 구간 요금과 추가 운임 체계는 변동 없이 기존처럼 유지됩니다. 이번 인상은 철도 운영기관의 적자 누적과 안전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인상된 건 2023년 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 입장에선 교통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기존에는 지하철 왕복 요금으로 2,800원이 들었지만 이후에는 3,100원이 드는 건데요. 한 달에 22일 통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 기본 요금 6만 1,000원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6만 8,000원으로 한 달에 6,000원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 가운데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혜택 상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간 대중교통 이용 횟수와 비교해 더 저렴한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예컨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과 수도권 내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월간 정기권입니다. 19세에서 39세 청년의 경우 월 5만 5천 원, 40세 이상은 6만 2천 원의 이용이 가능한데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청년에 대해 30% 할인을 가정하면 6만 8천 원의 대중교통 이용 시 2만 원가량 아낄 수 있고요.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 실적 조건을 채우면 여기에서 추가로 10%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기한 안에 시급한 40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6월 임시국회 내라면 다음 주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안에 총 40건의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요. 여기에 만 13세 이하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학원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제외하게 되는데요. 한도는 기존대로 연 300만 원입니다. 자녀교육 보육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요.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걸로 보이고요. 공포한 뒤 석 달이 지나서 법이 적용되는 만큼 빠르면 10월경부터 쓴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적용 시 앞으로 세금이 5년 기준 총 1조 1,000억여 원, 매해 2,300억 원가량 덜 거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처리 법안에 지역화폐 발행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도 포함이 됐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도 재추진되는데요. 국가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되 지자체가 신청한 보조금 일부를 행정안전부에서 깎을 수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인구소멸 지역만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산업은행에 기금을 만들어 첨단 전략 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온풀법도 중점 추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생 추경안을 포함해 상법 개정안과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 같은 굵직한 법안들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우산과 우비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그런데 해외 직구한 중국산 어린이용 우산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관련 제품 3개 중 1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판매한 어린이용 우산과 우비 등 제품 35개 중 1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대상인 어린이용 우산 8개 모든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상당수 제품의 끝부분이 날카로워 베이거나 찔릴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6개 우산은 생식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발암 가능 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요.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고 2개 제품에서는 납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또 이제 우산을 비롯해서 우비 제품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8개 중 3개는 다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쓰는 후드 부분에는 사고 위험 때문에 끈을 부착하면 안 되는데 끈이 달려있는 제품도 있었고요. 한 제품의 테두리 원단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포말데하이드가 국내 기준보다 32.6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 각 플랫폼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소비자들에게는 물건 구매 시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갑니다. 해체에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상업용 원전을 해체한 국가가 되는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재희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고리 1호기의 해체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요? 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40년의 수명을 다한 이후 완전히 가동을 멈춘 지 8년 만입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절차 등을 확보했고 또 관련 품질 보증 체계 역시 갖췄다라고 이번 승인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한수원은 앞으로 12년에 걸쳐서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원전 부지를 완전히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체 비용은 1조 71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말고는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본 나라가 없죠. 그렇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성공하면 전 세계 2번째입니다. 때문에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요.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전 해체와 관련한 상용화 기술을 96개 확보했다면서 고리 1호기의 성공적인 해체를 통해 50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22개 국가에서 원전 214기가 이미 영구 정지됐고 2050년까지 약 600기 이상의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또 법정 기한을 넘겼죠?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29일 전까지 의결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최초 요구안부터 2차 수정안까지 살펴보면요.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2차 수정안에서 11,460원으로 40원을 내렸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030원 동결 요구에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습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070원을 제시했습니다. 2차 수정안에서 노사 간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굉장히 팽팽한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각각 입장이 어떤가요? 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론을 내지 못한 노사는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다시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고요.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취업 시장은 계속 얼어붙으면서 청년 고용률이 1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취업 졸업생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대학 졸업 이전부터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졸업생들의 취업 여부 파악이 더 쉬워진다고요? 네,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취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 이력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취업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고 각 대학과 고용부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통해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 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려면 상담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전화해 취업 여부를 묻고 서비스 참여를 독려해야 했는데요. 오는 8월 졸업 예정자부터는 이 같은 번거로움 없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신속한 지원이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1:1 취업 상담과 현직자 멘토링 등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 기업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특강, AI 모의 면접과 같은 서비스도 이루어집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취업률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구직수당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신설은 재원 마련이 걸림돌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 이미 올해 예산의 절반을 썼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끌어온 돈을 빼면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사업 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중고차 거래, 부동산 등의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탁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당근 앱에서도 이제 세탁 앱처럼 세탁물을 맡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당근마켓은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한 뒤 배송까지 해주는 우리 동네 세탁 서비스를 지난 24일 도입했습니다. 세탁 서비스는 국내 세탁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 클린토피아가 맡아 가격도 클린토피아의 공식 가격이 적용됩니다. 우선 당근마켓은 지난 2020년 세탁앱 스타트업 세탁특공대와 손잡고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했다가 2년 만에 종료했는데요. 이후 3년여 만에 클린토피아와 함께 세탁 서비스에 재도전한 겁니다. 클린토피아 입장에서도 세탁특공대와 런드리고 등 세탁앱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인지도가 높은 당근마켓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사업 강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당근마켓의 사업 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있죠. 네, 중고차와 부동산을 비롯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서비스, 또 헬스장 PT 레슨, 미용실이나 병원 예약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 서비스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다며 지역 기반의 다양한 생활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근마켓의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4,3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실적 역시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891억 원으로 1년 새 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8일까지인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의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부품 대상을 수시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상호 관세 적용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기한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며 상대국들이 기한 안에 협상을 제안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무역위원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선의로 협상 중인 국가들을 위한 유예 조치 연장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품목 관세는 오히려 강화할 여지가 생겼네요. 네, 미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을 늘릴 수 있게 되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당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는데요.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이 지난 24일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가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수입 부품을 활용해 미국에서 조립하는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7%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부문별로는 기업 대출 연체율이 0.06%포인트 오른 0.68%, 가계 대출 연체율은 0.02%포인트 오른 0.42%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지주가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1,4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5%를 롯데물산에 매각했습니다. 롯데지주는 어제 장 마감 이후 자기 주식 524만 5천 주를 롯데물산에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롯데지주는 앞서 지난 3월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해 발행 주식 총수 약 15% 안팎의 자기 주식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는데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무죄 선고 5개월 만입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